안녕하세요. 지혜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왜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걸까?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하면서도 그럭저럭 버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왜 작은 일에도 마음이 먼저 지칠까? 사람 만나는 게 예전엔 반가웠는데 요즘은 약속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 사실 특별한 분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혼자서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함께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유난을 떠는 건 아닐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괜히 더 엄격해집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야지. 이 나이에 이 정도도 못 견디면 안 되지. 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약해진 것도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에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했다기보다는 삶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했고 책임이 앞에 놓여 있었지요. 바쁘고 힘들어도 이건 해야 하니까 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는 제자리를 찾아갔고 일터에서도 한 걸음 물러났고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좀 편해졌겠다고요. 하지만 정작 마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긴 만큼 복잡함도 함께 따라온 느낌. 그래서 더 낯설고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용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선택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더 채우기보다는 조금씩 덜어내고 더 붙잡기보다는 조금씩 내려놓는 쪽을 택합니다. 사람도 일도 생각도 예전만큼 꽉 채우지 않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속도로 삶을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늦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기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정답을 드리기보다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혜의 다락방을 구독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복잡하게 느껴질까? 김영숙 씨, 66세. 요즘 들어 이상합니다. 할 일이 줄었는데도 하루가 더 정신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카카오톡 확인하고 동네 모임 약속 챙기고 자식들 안부 묻고 손주 돌봐주고 친구들 만나고 교회 봉사 나가고 나 요즘 왜 이렇게 바쁘지? 남편이 묻습니다. 뭐 그리 할 게 많아? 그 말에 김영숙 씨는 대답을 못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전만큼 바쁜 건 아닙니다. 회사 다닐 땐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땐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한가한 겁니다. 그런데 왜 더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심리학자들이 이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 연구팀은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은 시간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젊을 땐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도 돼. 기회는 또 올 거야.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이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이 무겁습니다. 이 모임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 안 만나야 할까? 이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젊을 땐 그냥 했던 일들이 이젠 다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은 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결정 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내려야 하는 선택이 많아질수록 우리 뇌는 지쳐갑니다. 젊을 때는 이 피로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체력이 받쳐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같은 양의 선택도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할 일은 줄었는데 삶은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적게 만나는데 관계는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복잡함의 원인은 일의 양이 아니라 선택의 무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 복잡한 이유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이고 싶고, 좋은 조부모이고 싶고, 좋은 친구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이 모든 걸 다 하려니까 복잡한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입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구나. 이 인정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관계가 많을수록 삶이 편할 거라는 착각. 박정호 씨, 64세. 명함첩을 들여다봅니다. 직장 다닐 때 모은 명함들입니다. 수백 장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야 하나? 은퇴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연락했습니다. 한번 밥 먹어요. 시간 되면 골프 쳐요. 그렇게 약속 잡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만나고 나면 뭔가 허전합니다. 예전처럼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곤합니다. 그 사람 요즘 뭐해?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 이런 이야기만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헤어질 때쯤 되면 누군가 말합니다. 다음에 또 보자. 하지만 박정호 씨는 압니다. 다음은 잘 오지 않는다는 걸.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연구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발견한 사실. 행복을 결정하는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아는 사람이 100명이어도 외로울 수 있고 진짜 친구가 1명이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 관계가 많아야 삶이 풍요롭다. 이건 젊을 때 배운 생각입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 많은 게 자랑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인맥이 넓은 게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관계의 목적이 바뀝니다. 젊을 땐 관계가 수단이었습니다. 정보를 얻고 기회를 만들고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다릅니다.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그 사람이 그리워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관계를 의무처럼 유지합니다. 안 만나면 섭섭해 할까봐, 연락 안 하면 인정머리 없다고 할까봐, 그렇게 억지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덤바의 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약 150명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젊고 에너지가 넘칠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숫자는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로 깊이 있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5명에서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과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카톡방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 모임도 여러 개 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중요한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배우자와 깊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진심을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진짜 친구가 없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관계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가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를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를 내려놓아야 일부를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노년기에 꼭 내려놓아야 할 생각들. 이순자 씨, 68세. 며느리가 명절에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잔뜩 차려 대접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지. 그날 밤 온몸이 아픕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립니다. 잠자리에 누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답은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내려놓아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래 품고 살아온 생각들입니다. 한때는 필요했던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첫 번째, 나는 해야 한다는 생각. 부모로서 자식을 챙겨야 한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잘해야 한다. 나이 든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당위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의무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카렌 호나이는 말했습니다. 당위의 폭정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라는 생각. 다른 집 어르신들은 다 손주 봐주던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운동하던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여행 다니던데. 우리는 계속 비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도 힘듭니다. 다만 겉으로 안 보일 뿐입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행복한 사진만 올라갑니다. 모임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만 힘든가 보다. 아닙니다. 다들 힘듭니다. 다만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세 번째,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안 챙기면 우리 집은 어떻게 돌아가? 내가 안 나가면 그 모임은 어떻게 해? 이 생각은 일종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자식들은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모임은 계속됩니다. 이게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건 자유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네 번째, 이 나이에 이런 건 안 어울려라는 생각.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면 이상한가? 이 나이에 혼자 여행 가면 외로워 보이나? 이 나이에 하고 싶은 거 하면 철없어 보이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금지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면 안 되는 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70세를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을 따라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금지를 만들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해야 한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 나이에 하면 안 된다. 이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려놓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선택. 최영미 씨, 65세. 3년 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방, 동네 모임방, 봉사 모임방. 하나씩 조용히 나왔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나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섭섭해하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연락 오지도 않았습니다. 모임은 그대로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최영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았구나. 이게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그 시간에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가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편해졌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뺄셈의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관계를 줄인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인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그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우리는 불행해진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의 부담만 늘어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지? 누구한테 먼저 연락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관계를 줄이면 이 고민이 사라집니다. 만날 사람이 명확하니까요. 두 번째 선택, 일을 줄인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봉사활동도 취미 활동도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일본의 작가 마스우라 야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하며 살았습니다. 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선택, 기대를 줄인다. 다른 사람에게 거는 기대를 줄입니다. 자식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친구라면 이 정도는 챙겨줘야지. 이런 기대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대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해도 고맙습니다. 친구가 안부만 물어도 따뜻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다. 기대를 줄이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겁니다. 네 번째 선택, 물건을 줄인다.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안 쓰는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 쓸까봐 모아둔 것들, 아까워서 못 버린 것들, 선물 받았는데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복잡하게 만듭니다. 물건이 많으면 관리해야 할 게 많아집니다. 찾아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정리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물건을 줄이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면 정리할 것도 줄어듭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건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다. 우리가 물건을 못 버리는 이유는 과거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때 샀던 거야. 이건 누가 선물해 준 거야. 하지만 과거는 물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버려도 추억은 남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만 남기면 지금이 더 선명해집니다. 5번째 선택, 정보를 줄인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봅니까? 뉴스를 확인하고 카톡을 확인하고 유튜브를 봅니까? 정보가 쏟아집니다. 하루 종일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가요? 대부분은 불필요한 정보입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정보를 줄이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서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많이 먹으면서도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과 같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알고 그것을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선택을 보십시오. 관계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기대를 줄이고, 물건을 줄이고, 정보를 줄인다. 전부 줄이는 선택입니다. 늘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덜어낼 줄 알 때 삶은 편해집니다.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줄여도 되나? 하지만 해보십시오. 하나씩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게 얼마나 적은지,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5번째, 복잡한 인간관계가 노년을 힘들게 하는 이유. 강성호 씨, 67세. 아들 내외가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옵니다. 강성호 씨도 웃으며 맞이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다들 돌아가고 나면 온몸이 축 늘어집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애들 보고 좋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강성호 씨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인데 왜 이렇게 지칠까요? 인간관계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소모가 심해집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과 노인에게 같은 시간 동안 사람들과 대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전후의 피로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노인들이 훨씬 더 큰 피로를 느꼈습니다.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 피로도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감정 조절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을 억누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짜증이 나도 참아야 하고, 서운해도 내색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감정 조절이 젊을 때보다 훨씬 힘듭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못마땅해도 참아야 합니다. 사위가 무례해도 넘어가야 합니다. 손주가 말을 안 들어도 웃어야 합니다. 가족인데 뭐, 나이 든 사람이 이해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그게 쌓입니다. 둘째, 역할 변화가 혼란을 줍니다. 예전에는 명확했습니다. 부모는 가르치고 자식은 배웁니다. 어른은 결정하고 아이는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이 어른이 됐습니다. 그들도 부모가 됐습니다. 그들에게도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엄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아버지,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자식들이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섭섭합니다. 내가 뭘 몰라서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역할이 애매해지니까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어디까지 물러나야 할까요? 이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셋째,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정도면 연락할 만도 한데, 명절에는 당연히 와야지. 부모 생일은 챙겨야지. 하지만 자식들은 바쁩니다. 일하고, 육아하고, 자기 삶 사느라 바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주 연락 못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주 방문 못 합니다. 그러면 서운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요즘 애들은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못 갔습니다. 바빴으니까요. 그걸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비극은 젊은이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젊은이의 세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바쁨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넷째,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납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래된 기억이 선명해집니다. 특히 아픈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런 기억이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네. 과거와 현재가 뒤섞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별일 아닌데 우리에게는 큰일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씌워지니까요. 이 모든 이유로 인간관계는 복잡해집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복잡합니다. 가족, 오래된 친구, 이런 관계들이 오히려 더 힘듭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가 크니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도 깊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영국의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콧은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거리.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거리. 그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십시오.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간섭을 줄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참으십시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도 결국 그들이 선택합니다. 요구를 줄이십시오. 자주 와라, 자주 연락해라 말하지 마십시오. 오고 싶을 때 오게 하십시오. 연락하고 싶을 때 하게 하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일 때 관계는 편해집니다. 집착을 줄이십시오. 내가 없으면 안 되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없어도 그들은 잘 살아갑니다. 오히려 우리가 물러나야 그들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평생 가까이 있던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는 게 섭섭합니다. 하지만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우리의 평안을 존중하는 겁니다. 거리를 두었다고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아지는 순간. 윤미숙 씨, 69세. 주말 오후입니다.
집에 혼자 있습니다. 남편은 친구 만나러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겁니다. 나도 어디 나가야 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책을 읽습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아,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윤미숙 씨는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혼자 있으면 쓸쓸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TV를 보고, 전화를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혼자 있을 줄 알아야 외롭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혼자 있는 게 불안한 사람은 사람들과 있어도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재미없는 사람은 아닐까? 나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과 있어도 불편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과 있어도 편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답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관계도 편해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우리는 계속 밖을 향합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행복을, 의미를, 위로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가 뭘 느끼는지,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그걸 알아가는 시간. 그런데 언제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아질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묵이 편해질 때. 예전에는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 말이 없으면 어색했습니다. 뭐라도 말해야 하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편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를 틀지 않아도, TV를 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이 없어도 괜찮을 때. 예전에는 항상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뭔가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가만히 있는 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그냥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을 때. 예전에는 신경 썼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혼자 있는 걸 보면 외로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억지로 약속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습니다. 그게 외로워 보이든 이상해 보이든 그건 그들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나 자신이 재미있어질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재미있습니다. 내 감정이 흥미롭습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의미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산책을 해도 그냥 앉아 있어도
나와 함께 있는 게 즐겁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매일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시간.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그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둘째,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혼자 산책하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카페 가기.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의외로 괜찮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요. 셋째, 혼자 있을 때 나를 관찰하십시오.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처음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보다 보면 조금씩 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누리십시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혼자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겁니다. 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아지는 순간, 그 순간이 오면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납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반가워서 만납니다. 그러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더 가볍고, 더 편하고, 더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편해집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7번째, 을 단순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실천들. 조용한 씨, 70세. 1년 전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그날 한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빼곡했습니다. 아침에 산책, 점심 약속, 오후 모임, 저녁 장보기, 밤에 손주 영상 통화. 하루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적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과 그냥 하는 일이 구분됐습니다. 산책은 필요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까요. 하지만 어떤 모임은 필요 없었습니다. 가봤자 피곤하고 집에 오면 후회되니까요. 조용한 씨는 결심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하나씩 빼자. 한 달에 하나씩. 천천히, 조용히. 지금은 하루가 많이 비었습니다. 하지만 비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비어서 편안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실천들의 축적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실천, 하루 일과를 기록하십시오. 일주일만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뭘 했는지 적어 보십시오. 몇 시에 일어났고, 뭘 먹었고, 누굴 만났고, 뭘 했는지. 적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나는 이런 걸 자주 하는구나. 나는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쓰는구나.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의무감으로 하는 건 아닌지, 습관적으로 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과감히 빼십시오. 두 번째 실천, 하지 않을 것 목록을 만드십시오. 우리는 할 것 목록만 만듭니다. 오늘 할 일, 이번 주 할 일, 이번 달 할 일. 하지만 하지 않을 것 목록도 필요합니다. 나는 억지로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나는 하기 싫은 일을 의무감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벽에 붙이십시오. 매일 보십시오. 잊어버리지 않도록.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매우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매우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거절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제한돼 있으니까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만 예라고 하십시오. 나머지는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세 번째 실천, 물건을 하나씩 줄이십시오. 한 번에 다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대신 매일 하나씩 버리십시오. 오늘은 옷 한 벌, 내일은 책 한 권, 모레는 그릇 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버릴 때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난 1년간 썼는가? 안 썼으면 버리십시오. 언젠가 쓸 거야는 거짓말입니다. 1년간 안 쓴 건 앞으로도 안 씁니다.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야마시타 히데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건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고 공간을 비우는 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물건이 줄어들면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마음도 넓어집니다. 숨 쉴 여유가 생깁니다. 네 번째 실천, 루틴을 단순화하십시오. 우리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걸 먹고, 같은 걸 하고, 이게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루틴이 너무 복잡하면 부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일이 10가지라면 피곤합니다. 루틴을 줄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 루틴.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산책 나가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간단할수록 지속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실천, 디지털 단순화를 하십시오. 핸드폰을 보십시오. 앱이 몇 개나 깔려 있습니까? 카톡방은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유튜브 구독은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다 우리 시간을 가져갑니다. 정보가 쏟아집니다. 알림이 울립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안 쓰는 앱은 삭제하십시오. 필요 없는 카톡방은 나오십시오. 안 보는 구독은 취소하십시오. 핸드폰 알림도 꺼십시오. 필요할 때만 확인하십시오. 핸드폰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핸드폰을 지배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천,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니까요. 하지만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순 없습니다. 정리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사람,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억지로 나가던 모임 빠지십시오. 연락하기 부담스러운 사람, 연락 끊으십시오.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정직함입니다. 내 에너지는 제한돼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쓰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덜 소중한 관계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실천, 매일 10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핸드폰도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책도 읽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하지만 참으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집니다.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됩니다. 여덟 번째 실천, 충분하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지금 이대로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충분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여러분, 이 8가지 실천을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해보십시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삶이 단순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8번째, 단순해진 삶이 가져다주는 변화. 한명숙 씨, 71세. 2년 전만 해도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를 했습니다. 모임 나가고, 손주 봐주고, 집안일하고, 친구 만나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쁜데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가도 되는 모임은 빠졌습니다. 억지로 만나던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한명숙 씨는 웃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느껴. 단순해진 삶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입니다. 첫 번째 변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아침인 것 같았는데 벌써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한순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가 천천히 흐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그 시간들이 또렷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하루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를 설명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 뇌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제도 했던 거니까. 그래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으니 시간이 빠르게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이 단순해지면 달라집니다. 할 일이 적으니까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으니 시간이 천천히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변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이런 것들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요. 바쁠 때는 몰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음 일을 생각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다른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밥을 먹으면 밥맛을 느낍니다. 산책을 하면 바람을 느낍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집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적게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 게 많으면 없는 것만 보입니다. 원하는 게 적으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 판단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뭐든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끊임없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덜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의 사정이 있겠지.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판단을 유보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삶이 단순해지면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쁠 때는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이거다 저거다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네. 흑백 논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니까요. 네 번째 변화, 관계가 깊어집니다. 관계를 줄였는데 오히려 관계가 깊어집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제 만나는 사람이 적으니까 만날 때 집중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진짜 듣습니다. 그 사람 감정을 진짜 느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대해주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도 마음을 엽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얕게 아는 것보다 적은 사람을 깊이 아는 게 낫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건 아닐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불안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속도로 갑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삽니다. 그게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게 내 삶이니까요. 여섯 번째 변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뭘 줄였는데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지만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에너지가 분산됐습니다. 여기저기 쓰다 보니 늘 고갈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에너지를 아낍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만 씁니다. 그러니 오히려 남습니다. 그 에너지로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걸 배우거나 삶이 활력 있어집니다. 일곱 번째 변화,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변화입니다. 바쁘게 살 때는 나를 몰랐습니다.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나를 들여다봅니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럴 때 행복하구나. 나는 이게 싫었구나. 나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아. 자기 수용이 일어납니다.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수천 년 전부터 강조된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이해합니다. 나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를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나를 알고 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여덟 번째 변화,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끝에 평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판단이 줄고 관계가 깊어지고 불안이 줄고 에너지가 생기고 자신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평화를 느낍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평화. 그냥 있어도 괜찮은 평화. 이게 단순해진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들을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속됩니다.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지속되는 평화입니다. 이걸 경험하면 다시 복잡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함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적게 가지는 게 더 풍요롭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단순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단순함은 선택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것. 그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지식을, 경험을, 관계를, 물건을. 그게 성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비워야 합니다. 덜어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덜어낼 줄 알 때 삶은 편해집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관계를 줄이십시오. 모든 사람을 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만 만나십시오. 일을 줄이십시오. 뭐든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십시오. 기대를 줄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많이 바라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물건을 줄이십시오. 많이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정보를 줄이십시오. 모든 걸 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시도해 보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더 단순하게라는 방향.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만 덜어낸다면 무엇을 덜어내시겠습니까? 억지로 나가는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걸 내려놓아 보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일하고, 집안 돌보고, 평생 뭔가를 하며 사셨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덜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께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걸 이제는 아니까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단순한 게 오히려 풍요롭다는 걸, 이제 그 지혜로 사십시오. 단순하게, 편안하게, 평화롭게.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혜의 다락방이었습니다.